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의 뉴욕 특파원 김문록입니다. 3월 13일자 월가 위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SBB 200조 향방이 투심 가르듯 2월 CPI 주목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뉴욕 증시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영업 중단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예금액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과연 이게 금융업계에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불안이 이제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CPI가 3월 FOMC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가 위클리 시간은 앞으로 이제 SBB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제 CPI 보고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지금 현재 흐름과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지난주 흐름을 좀 짚어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난주 나온 이제 주요 데이터를 정리를 해둔 것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난주 증시의 흐름을 보면 일단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4.4% 하락한 것을 비롯해서 S&P 500 지수가 4.5%, 나스닥은 4.7% 주간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큰 주간 하락폭입니다.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주초에 있었던 두 차례에 거친 의회 발언인데요. 두 가지 내용을 얘기를 했죠. FOMC에서 나오는, 이제 3월 FOMC에서는 점도표가, 경제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 FOMC인데요. 거기서 이제 2023년 금리 전망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3월 FOMC를 비롯해서 추후에 다시 금리 인상폭이 빅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지금 속도 조절 국면, 12월 이후에 이제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간 것이었죠. 그걸 다시 이제 긴축의 시간표를 과거로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정확한 멘트는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력하게 나왔다, 궁극적인 금리 수준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였죠. 5.1%를 12월에 예상했는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올릴 준비를 할 것이다. 계속 이제 종합적인 지표가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면 50bp 인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실리콘밸리 은행인데요. 미국 내 한 16위 정도 되는 자산 규모의 은행인데, 목요일날, 현지 시간으로요, 목요일날 이제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주가가 60%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전격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좀 불안이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틀간 증발한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당분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요. 2월 고용 보고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BB 이슈가 워낙 크니까 가렸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결론적으로는 연준이 50bp 인상할 요인으로 이제 지표 자체는 나왔는데, SBB 이슈랑 겹치다 보니까 2월 고용 보고서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도려내기 어려운 상황이 좀 됐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 보면, 가장 주목받았던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가분이 31만 1,000건으로 나왔죠. 1월에 이제 개정이 돼서 50만 4천 건으로 수정이 됐는데, 한 20만 건 정도 적었죠. 적었는데도 이게 개선이냐? 그렇게 보기는 좀 그렇죠. 전망치가 22만 5천 건이었으니까 여전히 한 9만 건, 10만 건 정도 더 많았고, 파월 의장이 더욱이 이제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가분은 10만 건인데 30만 건이 나왔으니까 20만 건 이상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자체로는 이제 연준이 50bp 올려야 될 요인이죠. 그런데 이제 고용 보고서에는 이제 비농업 고용 증가분과 함께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 상승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업률이 늘었어요. 3.4%일 것 같았는데 3.6% 됐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62.4%에서 62.5%로 늘었습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요인이죠. 고용이 늘면서도 실업률이 늘었던 거는 이제 실업률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그동안 이제 노동시장을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전체 인력풀이 늘어나는다라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이제 2월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도
0.3%가 전월치였는데 전망치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0.2%로 둔화됐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월 고용 보고서는 인력 고용 수요는 여전히 뜨겁지만 전체적인 이제 인력풀이 증가하고 있고 임금 상승은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혼재된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3월 FOMC에서 몇 퍼센트 올릴 것인가 확률인데 25bp가 현재로서는 더 작고 50bp가 늘었습니다. 많습니다. 원래는 이제 뭐 50bp가 주초만 파월 의장 발언을 할 때만 하더라도 70 몇 퍼센트가 갔죠. 78% 정도가 50bp 인상이었다 했는데 SVB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다시 확 쪼그라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 새 다시 이렇게 좀 올라와 있다. 이런 변동을 좀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채권 시장이나 선물 시장의 금리 전망 이런 건 증시랑 좀 달랐습니다. 증시는 이제 하락 일변도였는데 채권 시장과 선물 시장은 조금 요동을 쳤죠. 이제 인연물 금리가 좀 대표적이었던 건데 8일날 이제 5.08까지 수익률이 치솟았습니다. 채권 이제 금리 전망이 높아지는 것이죠.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많이 오를 것이다 보니까 인연물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도 확 올랐다가 SVB가 문을 닫은 날 금요일이었죠. 31bp가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대 1일 수익률 하락입니다. 사태가 확산된다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안전한 국채로 몰린 결과 이렇게 좀 이런 풀이가 가능하겠죠. 증시가 하락하고 국채 가격이 상승한 것은 돌려 말하면 이제 국채 투자 수요가 몰리고 반대로 증시의 투자 수요는 줄어드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다. 그런 동력에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준금리 전망도 출렁이었죠. 아까 봤던 것처럼 그 3월 빅스텝 환율도 한번 요동을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내 피봇 전망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SVB 사태가 나오면서 원래는 이제 정점 금리는 5.5에서 5.75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게 연말까지 간다. 이게 SVB 사태 직전까지의 전망인데요. 지금 SVB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9월에 5.0에서 5.25%까지로 내려온다. 50bp 한 번에 확 내려온다. 이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지금 뭔가 부러진다. 금리가 오르면 뭔가 부러진다. 이런 말을 이제 시장이 SVB 사태로 체감을 하니까, 연준이 계속 이제 긴축을 이어가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전망이 선물시장에서 커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 주식이 계속 하락하고, 채권 금리 시장이, 요동치고, 이런 움직임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 순간 이제 그 금융시장의 심리를 뒤덮고 있는 이슈는 SVB 뱅크 사태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개요고요. 원래는 이제 SVB 파이낸셜 그룹이 그동안 이제 어떻게 무너졌는가, 원인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이미 다른 기사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정도의 그 주요 퀘스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08년 리먼과 같은 금융 시스템 위기로 번질 것인가, 이게 첫 번째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1번이 위기의 전이 문제라면 SVB가 무너져서 그 영향으로 다른 은행이 어려움에 겪고 서로 연쇄 효과를 일으킬 것인가, 이게 1번 질문이고요. 연쇄 효과를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럼 따로 SVB 같은 사태가 계속 터져 나올 것인가, 이게 또 2번 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3번 스타트업 생태계로 훼손할 것인가, 4번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지금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궁금한 질문들일 것 같습니다. 뽑아보면 1번은 글쎄, 그리고 2, 3, 4번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리먼과 같은 금융 시스템 위기의 전조인가 번질 것인가 봤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SVB가 그만한 규모가 되지가 않습니다. 통상 이제 금융시장의 위기 전이가 된다, 시스템적 그 리스크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채권이나 MBS 같은 이제 보유 자산을 너도 나도 현금화를 하려고 이제 내다 팔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전부 다 이제 팔려는 사람만 있고 살려는 금융기관은 없으니까 유동성은 막히죠. 가격은 폭락하는데 팔리지도 않으면서 이제 무너진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공식인데,
SBB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MBS 보유량, 이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계산인, 그걸 집계를 참고했는데요. 50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MBS 전체 시장이 8조 달러니까 SBB가 보유한 MBS의 보유량은 0.6%입니다. 시장에 다 갖다 내다 팔아도 전체 시장 가격을 뒤흔들기에는 모자라다, 이런 겁니다. 1%가 되지 않을까요? 국채 보유량도 제가 이제 따로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SBB가 가진 국채량을 보니까 MBS 보유량보다 조금 더 많은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국채 시장은 23조 9천억으로 MBS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4배 가까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중은 더 작죠. 다 내다 팔아도 이것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막힌다든지 국채나 MBS 가격이 급락한다든지 그런 전이의 위험은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도 이렇게 번질 가능성은 작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리먼 모먼트로 가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이 자체가 리먼 모먼트는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월가의 지금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안전한 것인가, 증시가 그러면 이제 계속 오르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도 주식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제2, 제3 SBB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계속 나오고 있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팩 웨스트 뱅크오프, 그 다음에 시그니처 은행, 이런 것들이 위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목됩니다. 마켓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실현 손실이 크고, 지금 예금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리스트를 뽑았어요. 막 20개, 30개 뽑았는데, 그런 걸 보면 지금 뭐 제2, 제3의 SBB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언급되고 있는 곳은, 퍼스트 리퍼블릭, 팩 웨스트 뱅크오프, 이런 데는 이제, 부동산 쪽에 이제 조금 포트폴리오가 집중이 돼 있고, 팩 웨스트 경우는 이제 3분의 2가 부동산 대출이고요.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업체가 주 고객입니다. 이미 넘어졌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모두 금리에 예민한 분야죠.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제 SBB 사태가 왜 나타났냐. 이게 저금리 시대에서 고금리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뭔가 뭔가 부서진 겁니다. 그 파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고금리의 부담을 느끼는 금융기관이 SBB 단 한 곳뿐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실버게이트였군요. 실버게이트도 암호화폐 업체를 고객으로 이제 주로 하다가 이제 파산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시그니처 은행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실버게이트도 이제 파산을 했고, 다른 데도 고금리의 영향이 이미 커지고 있어서 FDA, 연방예금보험공사가 한번 추산을 해보니까 미실현 손실, 지금 이제 채권을 샀던 때에 비해서 지금 만약에 내더 판다면 손실이 날 수 있죠. 근데 그건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손실이 실현된 건 아니니까 미실현 손실인데, 그거를 한번 지금 만약에 판다면 어느 정도 손실이 날 것인가 한번 꼽아보니까, 연방예금공사가 보니까 2021년 말 8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말은 6,200달러가 됐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금리가 오르고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샀던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왈렌 글로벌 어드바이저 대표 같은 경우는 SBB는 빙산의 일각이다. 대형은행과 달리 중소형 은행은 무자비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SBB는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스타트업 행태계가 훼손될 것인가? 스타트업 행태계가 훼손된다는 거는 주식에 좋은 게 아니죠. 지금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SBB의 예금이 이제 1,730억 달러 규모인데 한 230조 원 정도 되죠. 이 가운데 75%가 테크, 스타트업, 바이오 기업,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SBB가 독특한 것이 보통은 개인 소매를 개인 예금이 많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가 25,000달러까지 되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 이하의 예금 계좌가 많은데, 여기는 법인 고객을 취급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25,000달러 예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좌입니다. 그 비율이 1,515억 달러. 스타트업 자금이, 우리 돈으로는 200조 원인데요. 스타트업 자금이 지금 200조 원이 현재 묶여 있다라는 거죠. 지금 월급을 못 주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을 못 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월스트리트에서 전한 거는,
어떤 이제 업체 대표가 이제 돈이 묶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막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전화 통화를 옆에서 들은 6살 아들이 아빠한테 자기 지갑에서 이제 몇 달러를 꺼내서 주더라. 이런 통화 내용을 들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개별 스타트업에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금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처리가 잘 안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25만 달러 이하의 예금주는 이제 날이 새면 여기 시간으로 지금 저녁인데 내일 아침에 되면 이제 즉시 자신의 예금을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5만 달러 초과 예금은 그냥 네가 초과 예금이 있다라는 증서만 줍니다.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이제 2008년 워싱턴 뮤추얼이라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 당시에는 JP 모건이 인수를 해서 빠른 매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빠른 매각이 이루어져서 예금주의 자금 복구도 됐지만 만약에 청산으로 간다 그러면 2년가량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2년 정도 스타트업에 돈이 묶인다 그러면 크죠. 지금 3천 몇백 군데고 관련된 일자리가 1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업계가 큰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2년가량 뒤에 다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니죠. 청산을 한다 그러면 채권자가 자기네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합의가 됩니다. 로쿠, SBB에 5억 달러 보유하고 있고요. 로브록스 1억 5천 달러 넣어뒀습니다. 에트시, 이미 결제가 지연되고 있다. 관련주들도, 상장돼 있는 업체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국이 이제 지금 발빠르게 경매를 하고 있는데요.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정부가 보증을 해줄 것이다. 이런 보도가 지금 오늘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 현지 시간으로 오늘 나왔는데, 또 다른 보도도 있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르다. 다시는 구제금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될지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200조 원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200조 원이 미국 경제에서 날아간다. 날아가지는 않겠죠. 매각이 되면 지연은 되겠지만 적어도 큰 손실이 있을 수 있겠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건 또 3번의 연장선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500명이고 일자리 10만 개 이상입니다. 이렇게 원활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캘리포니아 지역 경제 그리고 전체 경제 이런 거를 위축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탈 CEO는 이제 금융시장도 안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도산은행에 보장되지 않는 그 유동성이다. 예금이라는 거는 전 세계 도산한 은행에서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유동성일 뿐 예금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계기가 될 것.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만약에 주말 새 해결하지 못하면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은 이제 계속 인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2월 CPI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CBB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보면 결코 그 시스템 위기로 넘어가지는 않지만 결코 그렇다고 해서 경제나 주가에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PI도 둔화 신호가 미미합니다. 지금 이제 요일별, 월요일에는 좀 주요 발표가 없더라고요. 월요일은 없고 화수 목금의 주요 발표를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월 CPI가 대표적이고 다음날 PPI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소비도 지금 난리죠.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는 소비, 고용, 물가 이 3가지인데 고용은 지난주에 좀 주로 많이 나왔고 이번에 CPI가 그 물가와 소매가 이제 2월 나오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FOMC에서 연준이 결정을 하겠죠. 네. CPI 한번 보겠습니다. 근원과 헤드라인 볼까요? 이제 전월치가 전월 대비 0.5%였는데 0.4% 오른다. 근원도 0.4% 오른다. 전년 대비로는 헤드라인이 6.0, 코어가 5.5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보면 개선세가 크진 않아요. 그죠? 지금 1월 CPI도 크게 개선세가 크지는 않았고 P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장을 PCE가 오히려 늘어났었죠. 여기서도 디스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전월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고요. 근데 이게 시장의 전망치 중위값이고 클리블랜드 연은이 또 집계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클리블랜드 연은의 전망치는 이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헤드라인이 그 시장 전망치는 0.4인데
월별 지금 0.54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0.4만 올라도 연율로 환산하면 이게 연중과율이 6%거든요. 6%면 연준의 목표를 3배를 웃도죠. 근데 이 0.5%, 4%만 오르는 게 아니라 0.54%가 오른다라는 겁니다. 코어 CPI도 0.45% 올라서 전월보다 이제 좀 확대된다. 오름세가 확대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전년 대비로도 CPI 중위값, 그 시장의 중위값 전망은 6%인데 클리블랜드 전망은 6.21입니다. 전월보다 개선세가 더 적죠. 근원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불안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동안 8월 이후로 상품 물가는 계속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잘 떨어졌어요. 근데 지난달 상품 물가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고 2월에도 상품 물가가 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지표가 아마 중고차가 차량 판매 가격과 볼 수 있을 텐데요. 통상 이제 CPI 지표에서 상품 물가는 차량 판매 가격이 오르면 그달 CPI의 상품 물가도 좀 오르고 그달 이제 차량 판매 가격이 줄면 상품 물가가 좀 떨어지고 이게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는 않지만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유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있듯이 CPI 상품 물가는 이제 차량 판매 가격이랑 그런 관계가 있는데요. 이제 메나임 그 지수에 따르면 2월 도매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 4.3%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2월만 따져보면 2009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안심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뭘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 고용 보고서도 그 자체로만 보면 0.5%포인트 올려야 될 요인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2월 CPI도 별로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0.5%포인트의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고민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수치로는 빅스텝을 가르치는데 금융환경은 베이비 스텝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0.5를 밀고 있습니다. SBB 붕괴는 SBB만의 문제지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일 2월 CPI가 예상치를 넘어가면 연준이 0.5% 올릴 거다. 근데 반대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시장과 은행 부분의 혼돈은 0.25%만 올려야 된다라는 강력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지금 연준으로 하여금 지난해 상당히 긴축이 진행됐고 이 영향이 다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더 신중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신호다. SBB 사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아마 여기 시간으로 월요일 첫 장의 그 증시 흐름과 금융업체의 양상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과연 이제 예금을 이동하려는 그런 수요가 실제로 있는지,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대표가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증시가 시스템 위기로 번지지 않는다라는 판단에 빠르게 안심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나스닥 시장이라든지 스타트업 생태계, 그 다음에 또 다른 제2, 제3의 SBB의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지, 이거에 대해 이게 이틀 동안 판단이 안 되잖아요. 여기 미국은 주말이니까. 근데 이제 장이 열리면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날 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 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날이 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한 주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